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동원 부선생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지금 시간부터는요,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떠먹는 국어 문법, 떠먹는 국어 문학을 잠시 중단하고 내신 시즌이기 때문에 내신 대비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만큼 부족한 보충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오늘은 이게 내신 한다는 것이고, 중에서 고등학교 1학년 고1 중에 신사고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의 시험 범위 중에서 2단원의 두 번째 챕터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 2의 2 담화 상황과 문법 요소에 대해서 교과서 선생님 교재에 나와 있는 설명 중심으로 차근차근 하나씩 개념과 예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죠? 교과서 내용 중심으로 설명하고 이해하고 또 다양한 문제 풀이를 통해서 여러분이 개념을 확인하고 적용하고 그렇게 서로 개념과 문제가 따로따로면 안 되고요. 같이 상호 융합해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문법은 항상 그렇게 공부하는 거라고 했었죠? 그러면 교재의 쪽수, 그 아래쪽 가운데 나와 있는 그 쪽수보다는 공통적으로 그 교과서에 나와 있는 쪽수를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9쪽, 80쪽 그렇게 되겠습니다. 79쪽에 알아두기 상황 이제 읽으면 되고요. 그리고 80쪽부터 이제 본문 내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타이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담화 상황. 담화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거를 담화라고 해요. 말할 때 다양한 문법적인 요소를 고려해서 말을 해야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잘 된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면 상황에 맞게끔 우리가 왜 때에 맞춰서 말을 잘해야 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다, 내가 높여야 할 상황이다, 그럼 높임 표현을 어떻게 높여야 될까를 고민해서 말해야 되고, 시간표를 말할 때 과거 얘기할 때 미래를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고려해가면서 말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의 단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문법 요소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보실까요? 80쪽에 본문 내용 보니까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높임 표현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1번이라고 할게요. 높임 표현입니다. 뭐라고 나왔냐? 화자가 어떤 대상이나 상대의 높고 낮은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이다. 높임 표현. 그러니까 내 말을 듣는 사람이 나보다 높아요. 그럼 당연히 친구한테는 야, 밥 먹어 라고 하지만 아빠한테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 아빠 식사 드세요. 또 할아버지면은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개념이고, 그 다음에 높임법은 높임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상대, 주체, 객체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높임 표현의 종류에 있어서 많이 필기할 필요는 없어요. 책에 나와 있는 걸 간단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니까 종류가 상대, 주체, 객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이것이 무엇인가? 문장을 주고 높임 표현이 들어가 있는 여러 하나의 문장을 주고 이 문장에 어떤 높임 표현이 들어갔는가? 주체, 객체, 상대 중에 어떤 게 들어갔는가? 이런 거를 좀 따질 필요가 있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상대 높임법은 어떻게 실현되는가? 무엇 때문에 주체 높임법이 실현되는가? 객체가 실현되는가를
알아야 되겠죠? 암기할 부분이 바로 그것입니다. 10번째 줄에 상대 높임법부터 먼저 나오네요. 그러면 상대 높임법 같은 경우는 화자가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래요. 아, 청자. 말하는 사람이 화자이고 듣는 사람이 청자예요. 그러니까 청자가 내 친구다, 내 어머니다, 혹은 선생님이다 할 때 말을 다르게 해야 돼. 높이면 다르게 해야 되겠죠. 친구한테 친구님 식사하셔요. 이러다가는 뭐야? 이렇게 될 수 있겠죠. 근데 엄마한테 엄마 밥 먹어 하면은 건방지죠. 여러분은 뭐 엄마랑 친하다고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막 막말하고 막 그러면 그것도 이제 엄마의 기분에 따라서 다를 수 있으니까 항상 기본적인 예의는 지켜서 말하는 게 좋겠죠?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쌤도 엄마한테 그렇게 옛날에 막 화났을 때 막 그렇게 말하는 적도 있었네요. 반성합니다. 죄송합니다. 엄니 죄송해요. 사죄 드리겠습니다. 네. 청자. 그러면 실현 방법은 뭐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종결 표현이다. 종결 표현을 통해서 상대를 높이고 낮춘다.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얘는 격식체와 비격식체가 있다. 격식을 좀 갖춘다. 격식을 갖추지 않는다. 뭐 그런 얘기겠죠. 격식을 갖춘다 좀 이제 포멀한 상황, 공식적인 상황, 공적인 상황이고 요거는 좀 친근한 상황, 사적인 상황을 말하겠죠. 격식체는 격식을 차려야 하는 상황, 공적인 상황이다. 또 심리적인 거리를 둔다. 그 격식체에서 어떤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어요. 남녀 사이에, 연인 사이에 서로 친했었는데 친하면 좀 이제 나이 차가 있어도 좀 이제 뭐 반말하거나 편하게 지내잖아요. 서로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같이 영화를 보러 갔는데요. 상황을 지금 설명드리는 거예요. 영화를 보러 갔는데 남자친구가 무심결에 이 영화 어제 봤는데 참 좋았었어 라는 말은 무심결에 내뱉었어요. 근데 그 영화는 달달한 로맨스 영화야. 여자친구가 갑자기 그 말 듣더니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갑자기 정색을 하고요. 땡땡씨 그러십니까? 참 재미있으셨겠습니다. 도대체 누구랑 보셨는지 참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관심이 없으니 연락하지 마십시오. 라고 막 정색하면서 존댓말 썼어요. 남자친구는 망했다. 양다리 걸쳤는데 걸려버렸네? 이럴 수 있겠죠. 그럴 때 여자친구가 평상시에는 반말했었는데 갑자기 존댓말 썼다. 짜증이 나는 거야. 뭐야? 이 사람이 지금 나 말고 다른 여자랑 뭐 어떤 여자랑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으나 일단은 봤다는 거 아니야? 기분이 나쁘다는 거죠. 거리감을 두기 위해서 존댓말을 쓰는 것. 이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이고요. 비격식체는 격식을 좀 덜 차리는 사적인 상황이다. 뭐 개인적인 상황이고 얘는 좀 이제 거리감이 있다는 거고 얘는 이제 없다는 거니까 친근감이 있지요.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사례가 있어요. 토론대회는 공적인 상황이죠. 이영준 학생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자인가 보다. 그죠? 이거는 격식체 중에 하십시오체를 써서 격식을 갖추는 상황이다. 높이고 있죠. 그런데 동아리방에서, 동아리는 좀 이제 사적인 친근한 상황이잖아요. 영준 선배 책 좀 빌려주세요. 요는 해요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격식체 중에서 하십시오체를 공부했고 비격식체 중에서 해요체를 지금 공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넘어가시고요. 81쪽 한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가와 나 모두 상대를 높여요. 하십시오, 해요, 주세요 이런 것도 높여요. 그렇지만 가는 토론대회, 공적인 상황, 그리고 나는 사적인 상황, 해요체를 썼다. 그래서 그 나온 게 이제 격식체와 비격식체에서 그 종류가 격식체는 하십시오, 그 다음에 하오, 그 다음에 하게, 그 다음에 해라 요 등급이 있고요.
비격체는 해요체, 그리고 해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격시체는 4개가 있고 비격시체는 2개가 있다. 그래서 거기 보니까 박스를 보니까 하십시오체는 아주 높임이고 해요체는 두루 높임이고 하오체는 예사 높임이고 하계체는 예사 낮춤이고 헤라체는 아주 낮춤이고 해체는 두루 낮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순서가 요 순서는 있지만 요거를 딱히 뭐 외워라. 거기 박스처럼 평서법, 평서문, 의문문, 명령문, 청유문, 감탄문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이게 좀 이제 그 종교론이 좀 바뀐다. 바뀐 양상을 물어보는 문제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거 아는 게 중요해. 박스 내용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 그러나 학교마다 선생님들마다 강조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박스를 외워야 되겠죠. 그러나 다만 이 수업 시간에는 요거를 따로 설명을 하진 않겠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쌤 우리 학교에서는 이 박스를 나온대요 했으면 쌤한테 말을 하세요. 오프라인 수업 시간에 쌤이 좀 더 이제 보완을 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있다. 그래서 거기 보면 해체가 반말이라 그랬잖아요. 해요야. 해 플러스 요야. 근데 요를 말 안 하고 해만 말했어. 그러니까 해요의 반만 말한 거잖아. 그래서 반만 말했다. 하프. 반만 말했다 해서 반말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짧다 너. 말 짧네. 이렇게 하면 혼나는 거죠, 이제. 자, 상대 높이법은 요렇게 간단하게 청자를 높이고 낮추는 거다. 종결 표현을 통해서 실현된다. 종류가 두 가지가 있는데 공적인 상황은 격식체, 거리감이 좀 있고 비격식체는 공적이지 않은 사적인 상황이고 거리감이 없고 친감이 있고 그래서 하십시오, 하오, 하게, 해라. 다음에 해요, 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에서 상대를 높였다 안 높였다 알기 위해서는 제 문장의 가장 끝부분을 보면 좋겠다. 이렇게 메모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주체 높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네요. 주체를 높인다. 과연 주체가 뭐냐부터 판단하기 좋겠죠. 주체는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라고만 나와 있죠. 여러분, 서술의 주체가 뭔가요? 서술의 주체가 뭔가? 서술의 주체는 곧 우리가 주어라고 하는 거예요. 주어. 주격 조사와 결합돼서 주어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그거를 서술의 주체라고 하는 거죠. 나는 밥을 먹었다. 누가 먹었냐? 즉 먹은 행동의 주체, 주인, 먹은 사람이 바로 나가 바로 주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체란 주어를 높이는구나. 그러면 주어 자리에 그 문장에 주어를 찾고요. 그 주어가 화자에 봤을 때 화자가 높여야 할 대상인가 아닌가? 뭐 친구가 높일 필요가 없죠. 아버지 하면은 아버지께서라고 깨서라는 조사를 써야 되겠지요. 뭐 그런 것들만 염두에 두면 좋겠죠. 그래서 주어를 찾고 그 주어가 높여야 할 대상인지 아닌지 판단하고 높여야 할 대상이면 그 완전 적절한 실현 요소를 활용해서 문장을 만들면 되겠죠. 가 대신에 뭐 깨서를 쓴다거나 선어말 어미 시를 쓴다거나 아니면 특수어휘를 활용한다거나 뭐 그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주체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주체 높임은 네 번째 줄입니다. 81쪽에. 주체 높임은 서술어의 어간에 선어말 어미 시가 붙어 실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래요. 보니까 개서라는 조사는 언급은 안 됐지만 미리 말할게요. 여기에 어간에 선, 어말, 어미, 시가 결합해서 사용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가다의 가에 시를 쓰고 그 다음에 종결어미로 다를 쓰면 가시다
가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다 시를 쓰지 않고 그냥 가다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가 가다, 갔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버지께서 가셨다 해야 맞겠죠. 근데 친구는 갔다 해도 괜찮죠. 나보다 같은 동급이니까 높일 필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시를 쓰면 이 가는 주체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말어미 맨 끝에 오는 게 어말어미거든요. 어말어미 앞에 온다 그래가지고 선자를 붙여요. 먼저 선자입니다. 먼저 오는 어미다. 그래서 어말어미 앞에 오는 어미다 해서 선어말어미라고 합니다. 그 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잡수시다, 주무시다 같은 특수어휘. 여기에 또 이제 특수어휘로 뭐 잡수시다, 주무시다, 그 다음에 뭐 편찮으시다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어휘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만 있으면 뭐 잡수시다 먹다에 대해서 높임이고 주무시다는 자다에 대해서 높임 어휘고 편찮으시다는 뭘까요? 아프다에 대해서 높임 어휘가 될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 먹다, 자다, 아프다라는 단어를 쓰는 것보다 잡수시다, 주무시다, 편찮으시다 등등을 쓰는 것이 주체를 더 높이는 어휘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깨서라는 조사, 그다음에 선어말 어미 시, 그다음에 특수어휘 이 주체 높임법은 이 세 가지의 실현 요소로 실현한 높임법을 실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랬고 같은 높임의 뜻을 가진 특수어휘를 사용하거나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깨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예문을 보니까 할아버지께서 책을 읽으신다. 그래요. 할아버지니까 높임 대상이죠. 그러니까 책을 읽는 주체가 할아버지니까 할아버지가 주어가 될 것이고 주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니까 깨서를 써야 될 것이고 읽는다보다 거기에 시를 써서 선어말 어미 시를 써서 높이는 것이 좋겠죠. 또 할아버지께서 잡수시다는 특수어휘죠. 그렇게 높였습니다. 이거를 이제 낮춤말로 하면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다, 할아버지가 떡을 먹는다 확실하게 차이가 느껴지죠. 여러분들이 높임 표현이 어떻게 이루어졌나를 확실하게 알기 위해서 높이지 않고 낮춰서 문장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해보세요.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적어보세요. 할아버지가 책을 읽는다, 할아버지가 떡을 먹는다. 확실하게 높임표의 차이가 느껴지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밑에 설명 보면 가와 나에서는 문장의 주어를 높이기 위해서 높임의 주격조사 깨서와 선어말 어미 시, 특수어휘 잡수시다를 사용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이 여러분들이 찾고 이런 것 때문에 주체가 높아졌군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보추 그 날개 부분에 보세요. 다음 페이지가 아니고 81쪽 본문의 날개 문제를 보세요. 주체법의 예무, 지문 연구가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간접 높임이라는 게 있네요. 여기다가 쓸까요? 간접 높임이다. 거기 나와 있는 예문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할아버지께서는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 보세요. 이거는 좀 이제 문장의 구조가 조금 이제 복잡하긴 한데요. 할아버지께서는 세졌다가 안 되는 거야. 이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문장의 성분, 문장 짜임에서 서술절을 아는 문장 생각해 보면 좋은데요. 봐봐. 하얗게 새셨어. 뭐가? 머리가 하얗게 새신 거야. 그러니까 요것이 이제 주어가 되고 머리가
세졌다. 여기 서술어가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주어가 되는 거죠. 요거가 이제 요 주어의 서술어가 되는 거야. 주1, 서1, 주2, 서2가 되는 거지. 이제 요 할아버지께서는 이라는 주어의 서술어는 할아버지께서는 어떻다?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 머리가 하얗게 새신 분이 누구야? 할아버지다. 그래서 이 절 자체가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여러분들 배웠으니까, 서술절 배웠으니까. 그럴 때 여기서 보면 머리가 하얗게 새셨다 할 때 이 새셨다가 조금 문제예요. 요거는 머리가 세다에 새시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높임의 선어말이고, 요거는 이제 과거의 시제거든요. what은 빼고 시를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 세졌다의 주어는 머리거든. 근데 머리는 우리가 인격이 없죠. 신체의 일부잖아. 요 머리는 설명 있듯이 신체의 일부예요. 그러니까 손이 아프다잖아요. 손이 아프시다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신체의 일부라든가 소유물 혹은 생각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굳이 높일 필요가 없어요. 그럼 머리가 하얗게 새다. 머리가 이렇게 샜어. 이럴 수 있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거든. 머리만 놓고 보면. 그런데 여러분, 이 머리가 누구의 머리예요? 누구의 신체야? 할아버지라는 높임 대상의 신체잖아. 그러니까 머리를 이 시를 쓰면 당연히 머리가 높아져요. 요거 외에 주체가 머리니까. 그러면 머리인데 누구의 머리야? 할아버지의 머리지. 그래가지고 이 시를 씀으로써 머리를 높이고 자연스럽게 할아버지도 높아지는 경우를 우리가 간접 높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요것처럼 아까 만약에 할아버지께서 식사를 잡수신다, 진지를 잡수신다 이런 것들은 바로 들어가죠. 주체 높임으로. 이런 것들을 직접 주체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앞에도 공부했던 것들은 굳이 이름 붙이자면 직접 주체 높임인 거야. 서술어가 바로 주어로 연결되니까. 근데 이 서술어는 바로 할아버지로 안 넘어가잖아. 머리가로 가잖아. 서술절에 의해 가지고. 이해했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서술어의 주체인 머리를 높임으로써 머리, 신체 일부, 할아버지의 신체 일부인 머리가 높여지면서 할아버지도 자연스럽게 올라간다. 이런 거를 간접 주체 높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예문을 조금만 더 하나만 더 들자면 에서는 손이 아프시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죠? 손은 신체 일부이기 때문에 그냥 손이 아프다라고 하는 게 맞죠. 굳이 높일 필요가 없잖아. 손은 신체 일부니까. 그죠? 그런데 누구의 손이니까? 할머니의 손이니까 할머니 손이니까 시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할머니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거죠. 시가 있기 때문에 할머니의 손이니까 높아지는 것이다. 간접치 높임법. 과장님의 넥타이가 멋지십니다. 할 때 여기에 시 이런 것들. 그런데요.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이 아프다의 특수어휘가 편찮으시다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접치 높임법일 때는 할머니께서는 손이 아프시다만 맞고 손이 편찮으시다 이렇게 하면 이건 틀려요. 특수어휘로 높이지 않고 간접일 때에는 시만 써가지고 높인다. 너무 높이는 거니까. 직접 높이는 것이 아니고 간접 높임인데 특수어휘를 굳이 쓸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아셨죠? 유의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항상 선어말 이거 쓰지 않고 선어말음이 시로만 높인다. 간접 주제 높임법일 때에는 그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간은 어간, 어미 이런 것도 우리가 품사 공부할 때 어미의 체계에서 공부했었죠? 어미 이거 할 때 아까 설명했던 부분 끝에 와서 어말어미, 어말어미 앞에 와서 선어말어미 요거는 활용할 때 변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어간이 되는 거죠. 그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81조 아래에 세 번째로 객체 높임법이 나와 있죠. 객체 높임법. 이거는 네 번째 4번. 객체. 객체라는 말은 뭡니까? 우리가 상대는 청자고 주체는 주어고 객체에 대한 개념을 잡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봅시다. 객체는 객체법은 거기 보니까 열 번째 줄에 보니까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이다.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래요. 그러면 거기 82쪽에 예문이 있어요. 진아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이렇거든요. 그러면 뵈러 갔다. 누가? 진아가가 주어고요. 할머니는 당연히 목적어죠. 뵈러 가다. 이거는 그냥 서술어가 되는 거예요. 그죠? 뵙다. 뭐 가다니까. 그렇죠? 그러면 뵈러 가는 주체가 진아고요. 누구를 뵈러 가는 거야? 누구를 뵈러 가는 거야? 누구를 뵈러 가는 거야? 할 때에 뵈러 가는 주체는 진아지만 그럼 뵈러 가면 누군가를 볼 사람이 있다는 거잖아. 그 사람이 바로 객체가 되는 거예요. 주체가 행동을 하는데 내가 뭘 줬어. 그러면 주는 사람이 있고 주체고 그걸 받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때 그 받는 사람을 우리가 객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는 즉 서술의 대상이 바로 객체가 된다. 내가 용돈을 줘. 용돈을 주는 사람은 내가 주체가 되는 거고 용돈을 받는 사람은 서술의 대상이야. 용돈을 주는 거 누구한테 줘? 누구한테가 바로 대상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객체는 부사어나 목적어가 된다. 이 문장 같은 경우는 할머니를니까 목적어 되는 거지. 진아가 누구를 뵈러 가는 거야? 할머니를. 진아가 할머니께 용돈을 드렸어? 용돈을 드렸어? 하면은 할머니께 용돈을 드리는 주체인 진아는 주어가 되는 것이고, 근데 용돈을 받는 사람인 할머니가 바로 객체가 되는 것이고, 이럴 때에는 이것이 깨가 바로 부사격 조사이기 때문에 부사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가 들어가면 깨서 헷갈리면 안 돼. 주체일 때는 깨서가 나왔잖아. 이거는 깨야 깨. 깨가 들어가면 무조건 객체는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지금 객체에서 부사어나 목적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교과서에 예문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이해가 됨? 그랬고 객체 높임은 모시다, 뵈다, 뵙다, 드리다, 여쭙다 등과 같은 특수어휘. 이것도 이제 실현 방법으로 특수 어휘가 있어요. 모시다. 누구를 모시다. 자, 뭐 목적어잖아. 그치? 뵈다. 보러 가는 거지. 누구를 뵈다. 누구를 뵙다. 무엇을 누구께, 할머니께 드리다. 할머니께 여쭈다. 여쭙다. 이렇게 목적어나 부사가 있다니까. 높임의 대상이 되는 그런 것들 있습니다. 특수 어휘다. 또 부사어 같은 경우는 애기 대신에 깨를 쓴다. 두 가지로 객체를 높인다 했어요. 82쪽에 예문 볼까요? 아까 했던 거. 진아가 할머니를 뵈러 갔다. 진아가 할머니께 과일을 드렸다. 그러니까 뵈다라는 말. 보다 대신에 뵈다를 쓰니까 할머니가 높아지죠. 드렸다 대신에 줬다.
하면은 이상하잖아요. 준호가 할머니에게 과일을 줬다. 특수어휘 드렸다를 써야 되겠죠. 가에서는 목적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배달한 특수어휘를 사용했고, 나에서는 부사어인 할머니를 높이기 위해서 조사께와 특수어휘 드리다를 썼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높임 표현 중에서 핵심적인 상대, 주체, 객체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일상생활에서 잘못된 높임 표현을 쓰는 경우, 요게 의외로 사례로 많이 나오니까 조심합시다. 잘못된 높임 표현. 가와 다 이 세 가의 예문이 나와 있어요. 보니까 가를 보니까 상점이네요. 고객님, 이 제품이 예쁘십니다. 예쁘다에 시를 썼네요. 일단 시가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돼요. 예쁘십니다. 이것만 쓸게요. 예쁘십니다는 시가 있고요. 시가 있고, 이 습니다 같은 경우는 상대 높임이고요. 시는 주체 높임인 거예요. 두 개가 쓰인 거예요, 일단은. 그런데 좀 문제가 있어요. 이 제품은 만약에 간접 주체라면 누군가 높여야 할 대상의 소유물이라거나 신체 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제품 아직 사지도 않았어. 소유물이라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높일 필요가 없는 거지. 당연한 거죠. 그럴 때 시를 써서 높였단 말이야. 이 제품을 높인 거야. 그죠? 이거를 고치고 어떻게 고쳐야 되겠어요? 시를 빼야 되겠지. 제품, 예쁘십니다를 쓰면 제품이 예쁘십니다는 거야. 그 제품은 사물에 불과한데 높일 대상이 아니잖아. 그 고객님의 사물도 아니고 높일 이유가 없는 거야. 시를 써가지고 제품이라는 사물을 높일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를 빼고, 그렇지만 상대는 있어야지. 고객님한테 말하는 거니까요.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이 제품이 예쁩니다 라고 상대 높임만 살려가지고 문장을 쓰는 것이 적절하겠죠. 알겠죠, 여러분? 그랬고, 이 가 예문이 뭐가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다, 어떻게 고쳐야 된다 까지 같이 샘플로 알아둡시다. 그럼 이제 나 예문을 봅시다. 나 예문은요, 선생님 물어볼 것이 있어요. 선생님께 여쭈는 거죠. 객체 높임법을 잘못 썼네요. 그래서 객체 높임이니까 이거는 객체와 관련된 객체의 특수 어휘 여쭈다를 써야 되겠죠. 물어보다보다는 여쭈다가 자연스럽죠. 그래서 선생님 여쭐 것이 있어요. 여쭈를 해서 객체를 높인 거고, 있어요에는 상대 높임법을 쓴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잘 썼는데 요거는 잘 못 쓴 거죠. 그래서 이제 여쭐 것이 있어요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다를 보니까 친구가 이번에는 준호가 한번 말해봐. 학급 회의인데 공적인 상황이죠. 공적인 상황에서는 높임 표현을 쓰는 게 좋겠죠. 말해봐는 해체를 쓴 거예요. 상대높임법에. 상대높임법에 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말해보십시오라거나 말해보십시오, 이것이 좀 좋겠죠. 상대높임법의 공식적인 상황에 쓰는 하십시오체를 쓴 거니까요. 그래서 그 이유와 바르게 고친 거를 이제 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 설명이 아래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82쪽 아래에 쭉 보시고요. 높임 표현이 끝났고 이제 시간 표현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두 번째로. 잘 안 나오네. 시간 표현.
시간 표현 봅시다. 어떤 상태나 동작이 일어나는 시간과 관련된 일을 표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무보 요소가 시간 표현이고요. 시제와 동작상. 그래서 시간 표현에서는 시제와 동작상 이 두 가지로 시간을 표현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제가 뭐냐? 발화 시와 사건 시의 관계에 따라 과거, 현재, 미래 이렇게 나뉘는 거네요. 그래서 시제를 보면 이 같은 경우는 발화 시와 사건 시를 가지고 시제를 드러낸다. 시제를 이제 나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어떻게. 발화 시라는 것은 말할 때, 사건 시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과거다라고 하면 우리가 쌤 어제 맛있는 밥을 먹었어 라고 하면 이 말은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밥을 먹은 거는 어제란 말이야. 그래서 시간이 어제 밥을 먹은 사건이 뒤에 일어나는 거죠. 먼저 일어난 거지,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렇게 화살표를 보면 시간이 이렇게 흘러갔을 때 지금 현재 어느 시점에서 말하는 것이 발화시이고, 사건은 이 뒤에 전에 일어나는 거, 앞서서 일어난다 그래요. 요런 거를 우리가 과거 시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건 시가 앞서 있다, 발화시보다 앞서 있다 이런 뜻이고요. 현재는 이 두 개가 같아요. 지금 쌤이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이럴 때 시간 표현 현재고요. 미래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시간상으로 보면 지금 어느 시점에서 지금 말할 때 사건은 나중에 일어날 일인 거죠. 그래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난다. 사건 시가 나중이다. 발화 시가 앞서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발화 시와 사건 시 개념으로 과거는 뭐냐, 현재는 뭐냐, 미래는 뭐냐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예문을 보니까 과거 시제 예문으로 어제 바람이 불었다. 어제라는 시간 부사어도 있죠. 시간 부사도 시제를 나타낼 수 있어요. 어제 바람이 불었다. 그래서 원래 불다가 기본형인데 엇을 쓰면 과거 시제 선어말 어미니까 과거가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지금이면 일치하죠. 지금 바람이 분다. 불다에 니은 선어말 어미가 결합되어 있어요. 다음에 내일 바람이 불겠다.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것이지요. 이렇게 아주 기본적인 세 개의 어떤 시간 패턴을 보여줬습니다. 이해하시고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래가지고 이거 가지고는 이제 첫 번째로 어떤 시간 부사어나 거기 보면 어제, 지금, 내일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선어말 어미로도 시제를 표현할 수 있어요. 과거는 현재는 는이나 니은, 미래는 get 이런 것들이 있답니다. 세 번째로 그 박스를 보니까 관형사형어미 이런 게 있네요. 그럼 보니까 이것이요. 선어말 어미가 at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파트에서 어시 하나 있거나 상관없어요. 근데 어시 두 개 있을 때는 하나, 는 대표적인 세 개의 시제 선어말 어미죠. 근데 과거 시제 어시 있어요. 날개 부분에 이제 보충 설명이 좀 있지요. 쓰는 경우, 두 개 쓰는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과거 현재의 강한 단절이다. 강한 단절. 무슨 소리냐? 여기는 옛날에 내가 어렸을 때 꽃들이 많이 피었었는데, 피었는데 라고 했다면 이것이 그 옛날의 과거와 지금 사이에 강한 단절이 있어요. 어떻게 표현하냐? 꽃들이 피었었는데 지금은 피어있지 않다. 지금 황무지다. 지금은 다 건물이 막 들어서가지고 많이 변했다. 그래서 옛날로 돌아갈 수가 없다. 라는 그런 어떤 단절감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었었는데 지금은 안 펴.
맛있게 먹었었는데 지금은 맛있게 못 먹어요. 예뻤었는데 지금은 안 예뻐요. 뭐 그렇게 이해하면 좋다. 단절이란 말의 의미는.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그 보충 설명에 더라는 선어말을 했죠. 이런 것들은 어떤 회상의 의미가 좀 강하다. 그 설명을 보면 과거 어느 때에 직접 경험하여 알게 된 사실을 현재에 말하는 장면에 그대로 옮겨와서 전달한 뜻을 나타내는 어미다. 선생님은 기분이 좋으시더라. 과거를 회상하는 거야. 선생님께서 과거 어느 시점에서 기분이 좋았던 거를 지금 회상하는 거야. 과거 회상. 과거 얘기야. 회상이야. 선생님은 기분이 참 좋으시더라. 라고 과거의 어떤 사실을, 선생님이 기분이 좋았다는 사실을 지금 시점에서 회상하고 있는 때 더를 씁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관형사형 어미라는 말은, 관형사형 어미는 뭐냐면 내가 먹은 빵은 맛있었어 할 때 은 이런 것들인 거예요. 과거. 내가 먹는 빵은 지금 먹는 거예요. 내가 먹을 빵은, 내가 먹을 빵이니까 지금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잖아. 먹는 빵이야. 지금 먹어 안 먹어? 먹잖아. 먹은 빵이야. 지금 먹어? 아니지.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먹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용언의 어간에 관형사형 어미가 결합되어서 체언을 꾸밀 때, 그때 이 관형사형 어미도 시간을 나타낼 수가 있다가 포인트예요. 알았죠? 이런 것들이 관형사형 어미다라는 거는 알아야 되고, 이럴 때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판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정도. 그 보면 이제 과거 같은 경우, 동사 같은 경우는 먹은 있죠. 형용사는 예쁘던 꽃 던을 써요. 형용사는 과거일 때. 또 현재일 때 형용사는 뭐 예쁘는이 안 돼. 그죠? 는 동사처럼 는이 올 수 없잖아. 어떻게 해야 돼? 예쁜. 그래서 형용사 같은 경우는 니은만 있는 거야. 은 아니면은. 알았죠? 예쁜 꽃 되고, 그 다음에 뭐 미래 같은 경우는 예쁠 꽃 상관없죠. 다. 시간부사 어제, 아까, 오늘, 지금, 내일, 곧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렇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제 이 세 가지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동작 사항이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동작 사항 두 번째 볼게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흐름이 있어요. 시간의 흐름이에요. 시간의 흐름. 상대적으로 시제 같은 경우는 시간의 흐름이 없죠. 딱 잘라. 과거 시점 말하는 거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동작의 양상을 표현하는 것이다. 두 가지가 있다. 동작상은 진행상과 완료상이 있는데, 말 그대로 진행 중이고 완료, 이미 끝난 것이란 소리죠. 그래서 고 있다, 먹고 있다, 뭐 뛰어가다, 먹어가다 이런 말도 있죠. 완료사는 먹어버리다, 뭐 있다, 뭐 놓다 이런 것들이 있지요. 그래서 영우가 빵을 먹고 있다, 먹고 있는 중이죠. 다 먹어버렸다 하면 이제 없어, 끝난 거야. 그랬어요. 뭐 그런 것들이 있고, 딱히 뭐 그 다음에 16번째 줄에 뭐 다른 것도 있는데 그 83쪽 아래에 보면 관형사형 어미 뭐 은하고 니은으로서 설명이 좀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뭐 어제 떠난 사람이다. 과거죠. 모자를 쓴 여인이다.
지금 현재인 거죠. 현재 모자를 쓴 여인이고 현재 유지되고 있다. 그 다음에 군인인 아버지다. 뭐 현재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어미다. 참고 삼아 알아두시고요. 84쪽에 이제 선호말 어미의 어떤 그 특이한 용법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호가 지금 웃는다. 지금 웃는다. 현재죠, 현재. 근데 나를 보니까 승주가 내일 떠난다. 어? 내일이면은 미래 아닙니까? 근데 왜 내일 떠나겠다 get이 아니고 니은이 왔을까요? 현재 시의 선호말 어미가 왔을까요? 달을 보니까 이순신은 명량대첩에 나아갔고 기적 같은 승리를 거둔다. 아유, 이게 1590 몇 년도에 있은 거 한참 전인데 왜 거뒀다? 이렇게 거두었다 과거 시제를 안 썼을까요? 근데 이것이 비문이냐? 다 맞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어색한 표현이 아니에요. 설명 봅시다. 그래서 보니까 그 그림 밑에 보니까 가, 다는 모두 가는 현재고 나는 미래고 다는 과거인데 똑같이 다 현재 시의 선호말 어미를 썼다. 그런데 가의 느는 현재시 표현하는 거 맞고요. 나의 니은 가까운 미래를 표현하고 다는 과거의 사건을 현장감 있게, 아무래도 현재형으로 쓰면 현장감 있게 보여주는 효과가 있지요. 이런 효과 때문에 즉 의도에 따라서 표현 의도에 따라서 선호말 어미가 선택이 된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 선호말 어미 은는의 특이한 사용법 있었고요. 그 다음에 5페이지 가니 5번째 줄을 보면 과거 시제 같은 경우 앗엇과 미래 시제 get 같은 경우도 좀 특이한 표현법이 있다는 거예요. 앗엇은 과거 시제죠. 먹었다, 갔다, 잤다 이런 것들. 근데 꽃이 활짝 피었구나 에서와 같이 상태가 완료돼요. 꽃이 피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꽃이 피어 있는 거야. 봐봐, 밥을 먹었다 하면 과거 한 시점에 어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딱 그 시간 동안 먹은 거잖아. 그것이 지금까지 꼭 먹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지만 이렇게 꽃이 피었구나 라고 하면 과거 어느 시점에 꽃이 피었고 핀 상태가 쭉 유지가 되고 있는 거잖아. 이렇게 계속 바로 시까지 지속되거나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에도 과거 시제 엇을 쓰는 거야. 특이한 상황. 또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아니 앞으로 일어날 일이잖아. 대학에 붙는 거는 붙겠다 라고 해야 되는데 붙었다 라고 말하는 거야. 이상하잖아. 그런 의문점을 가져야 돼. 이상하다. 미래 일인데 왜 get을 안 쓰고 과거 엇을 써버렸지? 그런 의문점을 가져야 돼요. 설명 봅시다. 에서와 같이 발화시에서 볼 때 미래의 사건이나 일을 이미 정해진 사실인 것처럼 표현할 때 요게 좀 이제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럼 뭐 대학 이대로만 공부하면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틀림없이 대학에 붙었다. 이거는 뭐냐면 그 대학에 붙는다는 사실이 비록 미래지만 확실히 일어날 거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 과거 엇을 쓰는 거야. 다른 예문으로 어떡해, 나 숙제 안 했는데 나 이따 4교시에 나 죽었다 이제. 응? 아직 안 왔잖아. 근데 왜 죽었다는 표현을 써? 피해갈 수 없는 운명. 확실히 혼날 거니까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야. 아셨죠? 그 뉘앙스. 확실히 일어날 일이다. 그래서 너무 확실하니까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 확실하게 일어난 거잖아. 그래서 미래를 확실한 과거처럼 확실하게 일어날 거다라고 좀 이제 강조를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get 같은 경우는 미래예요. 그런데 고향에서는 벌써 추수를 끝냈겠다. 추측이에요, 추측. 이거는 미래가 아니야. 먼저 일어났거나 아니면은 과거에 일어난 거야. 뭐 지금 말할 때 야, 지금쯤 고향 추수 끝냈겠는데?
지금 끝냈겠거나 아니면 아직 이미 끝냈거나. 근데 미래는 아니야. 계시. 지금이거나 과거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지? 그래서 추측이다. 올해는 목표를 꼭 달성하겠다. 이거는 의지. 뭐 하겠다? 의지가 되겠습니다. 또 이처럼 그래서 국어 시간 표현은 다양한 표현가가 있다. 꼭 이 엇는 get이 과거로만, 현재로만, 미래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이런 특수한 용법, 여러분들이 이 부분, 즉 84쪽에 나와 있는 첫 번째 줄부터 15번째 줄까지 있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싶습니다. 아셨죠?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피동표현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